김희정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까지 공부했던 뇌 신경과학의 개론 수준의 내용들을 접목해서 여러 뇌질환을 소개하는 그런 후반부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뇌 허열, 브레인 이스키미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다 배웠던 여러 가지 신경과학적으로 해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의 기능, 그들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뇌 기능적인 부분에서 뭐 특히 기억적인 부분이나 학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배웠던 게 뭐였죠? 여러 가지, 뇌 발생적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뇌질환에서 일어나는, 교양 수준의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그런 기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대부분 생명과학 계열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 이외에 또 일반 타과 학생들이 더 많은 관계로 교양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또 뇌질환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그런 교양 수준을 벗어나는 심화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까 부담 갖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상식 수준에서 일반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뇌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브레인 이스케미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이스키미아, 뇌 허열이라고 하고요. 허열의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열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보통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은 심장마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되게 급박한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이머전시에 반응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응급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인 이스키미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허혈 그러면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스키미아에서 허혈 그래서 혈이 부족해지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몸에서 혈액이 공급되어지는 주요 소스는 당연히 심장이겠죠.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뿜어주면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곳으로 각 장기로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혈액이 공급되어지는 소스가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건데 심장 마비가 일어나서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공급되는 혈액으로 유지되는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브레인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뇌 조직은 되게 많은 혈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장마비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심장을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그죠? 목을 따라서 그 다음에 브레인으로 이제 혈관을 따라서 혈류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유든 간에 심장마비를 통해서 원 소스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됐다면 전체 브레인에 영향을 가지게 될 테고요. 그런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잘 흐르고 있는데 어느 혈관 부분에서 막힌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조직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이라고 해서 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심장이라고 친다면 이 심장에서 혈관을 따라서 쭉 이제
목을 따라서 이제 혈류 공급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브레인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전체 중에 공급되어지는 주요 혈관, 여기 주요 혈관에서 막히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체 브레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뇌경색이 될 테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양쪽 반구 쪽으로 공급되어지는 브랜치에서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혈류 공급이 원활치가 않았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관에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다거나 그래서 이게 위험인자로만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막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막히는 이 확대된 그림을 보면 막히게 됐을 때 혈류 공급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혈류가 이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이 검은 부분은 이제 폐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지역에 브레인의 특정 지역이 뇌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폐색이라는 거는 혈관을 이루고 있는 그 관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그렇게 막히게 되면 막힌 이후에 그 조직들은 당연히 뇌 조직의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계속 지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막혀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일정 시간 지연이 됐을 때 뇌 조직은 괴사가 되는 거죠. 괴사가 된다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라던가 더 크게는 조직의 일부가 죽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직이 괴사가 되면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일컬어서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뇌혈류가 감소돼서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은 실제로 바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그 혈류 공급을 다시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어줬을 때는 일정 시간 지연이 되지 않은 그 뇌조직은 괴사 없이 다시 뇌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시작은 비슷하였으나 바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큰 후유증 없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허혈의 한 일종이 되는 이 뇌경색이 나타났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바로 회복이 돼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지속이 돼서 뇌 조직의 괴사를 유도하게 되고 그래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뇌경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요인은 뇌혈류가 차단되면서 뇌 조직이 허혈성 괴사에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회색 부분을 보이는 요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요 막힌 이후의 영역이 그 영역들이 다 혈관을 통해서 다 원래는 혈류 공급을 받아서 뇌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뇌세포들이 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막히면서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회색으로 이렇게 다 죽은 영역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뇌가 가장 취약한 이유는 뇌에서는 사실 혈류 공급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혈류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산소 공급을 받을 테고요. 그다음 산소 이외에 뇌세포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사이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인 그런 당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세포가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뇌경색은 실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뇌졸중의 일환인데요. 그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런 뇌경색, 그죠? 뇌경색이 어떤 형태로 와서 나타나는 뇌경색이냐에 따라서 그 막히는 혈관이 대혈관이면 대혈관에 의한 뇌경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소혈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브랜치에 걸려 있는 이런 작은 혈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뇌경색인 경우는 소혈관에 의한 뇌경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라던가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뇌경색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원인에 의한 뇌경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 시간이 짧았을 때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이런 뇌졸중이 막혀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졸중이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뇌출혈도 있습니다. 그죠? 뇌출혈은 어떤 건가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그 약해진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이기지 못해서 그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비슷한 경로를 가지게 되고요. 혈류공급을 못 받는 거는 어쨌건 그렇게 혈압을 못 이겨서 그 혈관이 터지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한다면 뇌경색은 혈관이 좁아지다 못해 결국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다 뇌졸중의 일환이고요. 이 뇌졸중을 통해서 결국 허혈성으로 이제 세포가 죽어나가는, 여기서 세포라는 거는 브레인에 주로 작용하는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런 통틀어서 나타나는 뇌졸중은 한국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여러분 암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그 암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이런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 초겨울쯤에 뇌졸중에 이제 많이 위험성을 알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실내랑 바깥의 기온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외부 온도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면서 혈관이 극도로 수축해지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위험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워지는 겨울에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뇌졸중의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 일부분의 기능을 잃게 되면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반신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뇌 일부분이 이제 아까 보여줬던 이 부분처럼 괴사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브레인 영역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조직 괴사에 따라 세포가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초반에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것에서 보시면 여러분 뇌 영역별로 그 고유 기능이 다 다른 거는 다 배우셨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역이 괴사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에 따라서 반신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언어 영역도 배우셨죠. 그 언어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말을 어둔하게 하는 발음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운동 영역이었다면은 운동 능력을 상실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를 동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두통이나 심하게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뇌졸중은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무심히 여겨서 그렇지 심각한 그런 뇌경색이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볼만한 기회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전조 증상은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로 좀 좁혀지게 되죠. 실제로 이런 대부분의 전조 증상이 있지만 좀 그 정도가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넘기죠, 보통은. 그래서 왜 이러지? 그냥 그러고 넘기게 되는데 그런 전조 증상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전조 증상을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미리 대처를 한다면 심한 그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사실 예방 가능한 그런 질환이지만 실제 쉽지는 않죠. 그죠?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 기저질환 중에 하나는 이제 고혈압인 경우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뇌졸중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주로 알려졌기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분들한테서 발병이 된다고 인식되었지만은 실제 요즘은 비교적 젊은 40대에서도 흔하게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아직 뭐 한창 그 20대에 그 풋풋한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일상생활에 되게 바쁘게 지내게 됐을 때 식습관이나 바쁜 일상으로 이제 운동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줄게 되고요. 아니면 아예 안 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몸에 점점 나쁜 상황이 유도가 되겠죠. 주 원인으로 뭐 비만이라던가 또 고혈압 환자는 특히 그 뇌졸중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위험 질환이 될 수 있고요. 또 당뇨라던가 또 고지혈증 같은 그런 성인병들이 발생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뇌졸중을 야기하는 위험 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실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뇌졸중 발생률을 6배에서 8배 이상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전조 증상이 보통 있는데 가볍게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뭐 잠깐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약간 머리가 그죠? 어지럽고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하고 왜 이러지? 그냥 좀 쉬어야겠다. 요즘 피곤한가 보다. 이 정도로만 넘기지 마시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한쪽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할 때 갑자기 발음이 둔해진다거나 갑자기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거나 또 걷다가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거나 또 급심한 두통이 발생한다거나 한쪽 시야가 흐리거나 이중으로 흐릿하게 보인다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났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미하더라도 전조 증상이 자꾸 있으면 병원을 찾아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전조 증상에서 잘 대처를 해서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뇌졸중 증상이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됐다. 불행히도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 3시간 이전에 조치가 취해져야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3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이 폐색된 혈관, 그러니까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줌으로써 뚫어주는 그런 뭐 혈전 용해술 이런 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이제 더 나쁜 상황을 어떻게든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는 이런 혈전 용해제 같은 걸 투여해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하게 되면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 뇌세포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뇌 기능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전조 증상이 있는 주변인이라든지 본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부모님이라든지 잘 생각하셔서 바로 뭘 병원 가시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진단을 바로바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뭐 뇌경색을 통한 뇌허혈이 있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우리는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뇌허혈이 결국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허혈, 이스케미아는 혈액 공급이 제한돼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제한되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부분. 이거를 통칭해서 뇌허혈이라고 합니다.
뇌는 결국 혈류 공급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공급된다고요? 산소가 공급될 거고 에너지원을 가질 수 있는 당질이 이제 혈류 공급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됐을 땐 당연히 뇌를 구성하는 뇌 조직, 그것보다 더 상세히 들어가면 뇌 세포들이 이제 기능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들, 뇌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의 에너지 대사는 결국 혈류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혈류가 끊기게 되면은 결국 모든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가 다 일시간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죽게 되고 죽은 세포가 모인 그 조직은 괴사가 되는 거고 결국은 폐색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CT 사진을 보시면 이미지의 왼쪽 부분에 그러니까 오른쪽 헤미스피어 오른쪽 방구에 그 브레인 영역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확 달라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폐색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쓰여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이 막혔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혈류 공급이 제한을 받았을 때 뇌허혈이 일어난다는 거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재공급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뇌허혈을 통해서 막혀있던 혈류 공급이 어느 순간 다시 재개가 되면 리퍼퓨전이라고 해서 그죠? 다시 한번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급이 됐을 때 세포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세포가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늦게 죽게 되는 경우,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를 Delayed Neuronal Death라고 해서 지발성 신경세포사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 공급된 혈류가 있으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공급된 혈류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죽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리퍼퓨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세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류의 신경세포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부 신경세포의 경우는 한 20분 정도의 단시간에 허혈, 그러니까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었을 때도 되게 취약해서 이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세포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타나는 뉴로널 데스라고 해서 딜레이드 뉴로널 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세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역에 괴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경색이 일어나는 부위를 여기 우측에 보이는 CT 사진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뇌경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었던 잠시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여기 브레인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보시면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주 혈관, 대혈관이 있죠. 이 영역에서 만약에 차단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하게 브레인으로 공급되는 주요 혈관이 초반부터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다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글로벌 이스키미아라고 해서 전반적인 허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혈관들은 문제가 없다가 이제 점점 브랜칭을 통해서 이제 국소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영역 중에 일부가 혈관 차단이 된 겁니다.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이후의 영역, 요런 예를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영역이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 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포컬 이스키미아라고 해서 일부분의 국소적인 이스키미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글로벌 브레인 이스키미아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브레인에 혈류 공급을 하는 그 주요한 가장 초입 부분에 막혔을 때
거기 부분에 막혔을 때 전반적인 브레인 이스키미아라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혈류 공급이 다시 재공급이 돼서 리퍼퓨전이 일어났는데도 뒤늦게 일부 세포에서 세포가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그런 부분을 리퍼퓨전 인저리라고 해서 재관류 손상이라고 다른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메커니즘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쥐의 브레인 중에서도 이렇게 영역이 히포캠퍼스라고 해서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는 히포캠퍼스 영역이 있고요. 히포캠퍼스는 한글로 이제 해마라고 하죠. 뇌 해마 영역이 실제 이제 전체 해마를 그냥 해마라고 부르지만 그 영역도 뭐 CA1, 2, 3, 덴티자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케미아가 일어나지 않은 조직과 그 다음에 이스케미아가 8분 정도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관류가 일어난 거죠. 그죠? 혈류 공급이 다시 일어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CA1 영역, 그러니까 히포캠퍼스 중에서도 어떤 특정 영역의 신경세포의 그 정도가 이렇게 옅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한 염색 정도가 실제 되게 옅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옅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서 염색되어 있는 신경세포 수가 월등히 작아졌다는 거죠. 그걸 확대한 이미지가 아래 패널에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본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옅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세포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밀도가 엄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포가 죽은 경우에 딜레이드 셀데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기전에 대한 거를 여기 간단하게 칼슘에 의한 프로티에이즈, 포스포라이페이즈 활성화,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 의한 부분으로 이제 원인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일정 브랜치 영역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어떤 혈관 부분이 막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이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보이죠. 다른 영역은 이렇게 붉게 보이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쥐의 브레인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스케미아가 포칼로 일어나서 특정 국소적인 영역이 이렇게 경색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스케미아를 포컬 브레인 이스케미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브레인의 특정 일부 영역이 막힘으로써 브레인의 그 혈관이 막힌 것 때문에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조직 괴사에 따라서 결국 뇌경색이 일어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그런 예로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 기전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별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죠. 실제로 여러분 시냅스를 배웠을 때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는 두 개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두 개의 신경세포가 연접을 했을 때 시냅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됐을 때 전 시냅스 신경세포에서 분비하는 게 뭡니까? 신경전달 물질이죠. 여기서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라서 익사이테이토리 아미노애시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서 대표적인 글루타메이트를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가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됨으로써 원래 뭐 10개가 분비가 된다고 치면 여기는 평소답지 않게 그 분비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과량이 분비가 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결론은 후시냅스 신경세포의 막에 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들, 그죠? 그 수용체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고 했나요? 칼슘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신경세포는
세포 안에 있는 칼슘 농도의 그 정도가 되게 중요하고 아주 낮은 미량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미량으로 유지가 되어져 있는 그 칼슘 농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세포에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서머리한 그 기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흥분성의 신경전달 물질이 평소랑 다르게 분비가 됐을 때 결국 칼슘 농도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경세포 안에 원래보다 훨씬 많은 칼슘 농도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 신경세포가 평소답지 않은 그냥 비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세포가 죽게 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서머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시냅스 신경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를 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통해서 세포가 죽는 거를 이제 과독성 세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사이로톡시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죽게 되는구나 정도를 여러분 초반부에 배운 신경과학 그 개론 수준의 그런 기본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독성을 겪는 그 경로들은 프로테이즈나 포스포라이페이즈 같은 것들이 과활성이 됨으로써 그 과활성이 될 수 있는 트리거는 당연히 이제 칼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그 경로를 보시면은요, 여기 아래에 있죠.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 이스케미아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세포 안에 칼슘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칼슘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글루타메이트 같은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돼서 칼슘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칼슘이 결국 여러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여러 효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비정상적인 그런 세포의 신호전달계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포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측에 보이는 거는 NMDA 수용체라고 해서 그 후 시냅스 신경세포 막에는 그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이 다 있다고 했었죠. 그 수용체들 중에 칼슘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NMDA 수용체죠. 그래서 이 NMDA 수용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칼슘을 통과시키는 수용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용체이기 때문에 여기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칼슘이 세포 안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 세포 안에 뭡니까? 칼슘 농도가 어떻게 되죠?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신경세포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요 기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정신이 없죠, 여러분. 제가 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이게 어디쯤에 있었던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신경세포가 있으면 이 신경세포는 구조적으로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있고요. 그리고 그 자극을 전달해주는 축삭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 축삭은 이렇게 도약전도 형식으로 이렇게 돼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신경세포가 하나의 신경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는 다른 B라는 신경세포랑 또 연접을 해서 그 자극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전달을 해주는 그 체계 중에 여기 상상을 해보면 세포체를 기점으로 해서 뭐죠? 엑선, 축삭이 이제 쭉 이제 와서 B라는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여기가 막이죠, 그죠? 수상돌기 막으로 이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이 연접하는 영역을 시냅틱 클래프트라고 해서 간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부분으로 뭘 분비하죠?
여기 축상 말단에 부풀어져 있는 말단, 터미널 부턴 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요 소포들, 빨간 소포들 보이시죠? 이 소포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막 근처로 이제 자극에 따라서 막 근처로 이제 대치가 되면서 얘네들이 막에 융합이 돼서 결국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요 간극 200옴스롱 정도 가지고 있는 이 간극으로 이렇게 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어디로 그냥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시냅스 신경세포 막에 있는 뭡니까? 특정 수용체들이 있고 그 수용체들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드리면 전 시냅스 신경세포의 축삭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도약전도를 통해서 계속 시그널이 이제 오고 있죠. 그렇게 돼서 여기 말단에 존재하는 소포 안에 존재하는 그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막 근처로 대치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분비가 되는 거죠. 분비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이 분비되는 이 간극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후시냅스 신경세포막이 이렇게 있죠. 후시냅스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 수용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신경전달 물질들도 리간드로서 걔네들이 특정 수용체가 다 매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체에 맞는 신경전달 물질이 왔을 때만 이 수용체의 결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체들 예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이 있고요. 그죠? 막에 수용체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 수용체가 있고 수용체 위에 뭡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결합 사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결합이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이 수용체가 벌어진다거나 이거는 포어 형태로 이제 아연 채널 형태라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소듐 이온,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이동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수용체, 채널 타입의 수용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서 이런 이온들이 원래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만약에 칼슘이 됐을 때 세포 안에는 원래 미량 존재해야 되는 칼슘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감으로써 평소에 발휘가 되지 않았던 여러 엔자임 캐스케이드, 엔자임의 그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세포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신경세포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신경세포사가 일어난 영역에 조직들이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그 영역이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스케미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이스케미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뇌경색들 그리고 가장 실생활에서 사실 필요한 거는 전두 증상이 이러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빨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후처치를 받았어야 한다라는 거가 가장 사실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불행하게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뇌경색이 일어났을 때 3시간 안에 빨리 처리가 돼서 최대한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는 뇌허혈에 따라서 결국 뇌경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뇌경색이 일어나게 되는 건 결국 거기에 포함되는 신경세포들이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는 그런 메커니즘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경세포사는 뉴로널 셀더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생리적으로 자살 세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에이팝토시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포가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고 세포체가 이제 제대로 구성될 수 있게 외부에 멤브레인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핵을 포함한
세포 소기관들이 이제 쭉 분포를 하게 되고 그 분포하는 영역을 세포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던 소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네크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는 보통 영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생경세포사는 에포토시스에 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 들어봄직한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에포토시스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신경세포가 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에포토시스는 신경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 에포토시스라고 하고요. 그게 신경세포가 됐을 때 이제 뉴로나 셀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신경세포는 실제 여러분 그 브레인 발생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뇌 피질이 되게 얇게 이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래서 생후 이제 2년 정도까지 최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두꺼워지면서 그 두꺼워지는 근간이 뭐죠? 신경세포들끼리 시냅스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가지가 요만했던 그런 신경세포가 엄청난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로 이제 거듭난다고 했죠. 이런 시냅스 형성 과정이 꾸준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아기 때 가질 수 있는 신경세포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그 시냅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시냅스들이 처음에 한 번 자극 와서 만들어진 시냅스인지 계속 필요로 해서 자극이 여러 번 와서 수십 번 와가지고 그 시냅스가 계속 학습이 되는 과정인지, 거기서 따라서 신경세포는 그 시냅스가 필요한 시냅스인지 아니면 도태되는 시냅스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신경세포가 선택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선택되는 시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들은 죽게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성숙 신경세포들이 쭉 있으면 얘네들이 시냅스를 계속 만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냅스를 계속 만들면서 이제 필요한 시냅스로, 성숙된 시냅스로 이제 성숙된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2단계에서 분화 단계에서 미숙한 신경세포 자체로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여러 신경 영양인자들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엔자임들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어떤 이유든 간에 신경세포가 죽기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시냅스들이 점점 이제 성숙해지는 신경세포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성숙된 신경세포로 다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어떤 허혈작용, 이스키미아나 여러 신경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질환적으로, 그죠? 신경세포가 죽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성숙한 신경세포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신경세포가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죽게 되고요. 이렇게 죽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에포토시스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죽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여주는 예라는 거고요. 실제 이 에포토시스라는 생리적 신경세포사를 가지게 됐을 때는 반드시 관여되는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소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작용을 함으로써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데, 요 대표적인 그 효소가 캐스페이즈라는 그런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도록 자극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그 대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그널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토콘드리아에 자극을 줘서 이 막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관여되는 이 막 안에 있던 세포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사이토크롬 C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감으로써 자극 요소가 돼서 이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활성화가 되고 결국은 세포가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과정 때 나오는 이 BCL2나 백스 같은 경우는 요 조절 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BCL2와 같은 것은 이제 신경세포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해해주는,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랑 완전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백스라고 해서 요거는 신경세포사를 유도하는데 더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조절, 레귤레이터로 여기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건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팝토시스에 의한 신경세포사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활성화가 돼야만 이런 세포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막전이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세포 안에 물질이 유출되는 사이토크롬 C가 이제 유출되어지는 거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결국 관련된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에팝토시스가 일어나는 이런 경로가 있고요.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계에서 초반 단계에서 BCL2와 같이 이 에팝토시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인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팝토시스를 유도할 수 있는 인자, 백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인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로만 있는 건 아니고, 신경세포 막을 기준으로 해서 죽는 경로에 관여되는 수용체도 있습니다. 데스 리셉터라고 하니까 좀 듣기가 그렇죠. 어쨌건 이런 데스 리셉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로에서도 마찬가지 하위에서는 이런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작용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관여되는 캐스페이즈 종류라던가 이런 건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은 어쨌건 결론적으로 에이팝토시스를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에이팝토시스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이 데스 리셉터를 통해서 작용해서 캐스페이즈에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주요 올가넬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하위 캐스페이즈 작용을 통해서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냐, 이 두 가지로 보통 추려져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서머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죽는지, 에팝토시스에 의한 그 신경세포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은 얘기 지금 세 슬라이드째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데스 리셉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결국 뭐가 되죠? 세포가 죽는 에이팝토시스 경로를 겪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그널들, 그죠? 이 단계들을 보통 마이토콘드리아 막의 투과성이 달라지면서 막전이가 달라지는 걸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던 물질들, 대표적으로 사이토크롬 C, AIF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사이토크롬 C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이토크롬 C가 방출이 되면서 그 하위에 활성화되는 캐스페이즈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활성화가 되죠. 결국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단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신경세포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저희한테 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생명과학 계열의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두고두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신경세포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탁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교양보다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참고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세포가 죽는 거구나 한번 들어봄직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어서 결국 뇌질환이 일어나는 거는 뇌질환의 모든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생명세포가 어떻게 죽는지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뭐가 알려졌는지 정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자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자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하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반부에 제가 뇌 허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세포가 죽는지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굳이 기억을 다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뇌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로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게 실제로 연구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자 그런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신경세포사 그 중에서도 에이팝토시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기전에서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막전이가 달라짐으로써 세포 내에 있던 어떤 물질이 방출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사이토크롬 C 같은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게 하나의 자극 요소가 돼서 그 하위에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연구자들이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스페이즈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건지 보여주는 한 예로 좋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에이팝토시스에서 주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단계에 각각 요소에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이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캐스페이즈의 작용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마우스, 너가웃 마우스에서 신경계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지 실험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캐스페이즈 저해제를 캐스페이즈가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타났을 때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캐스페이즈에 작용하는 캐스페이즈 중에서도 뭐 3, 9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없는 그런 마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냐? 신경세포 수가 오히려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죠? 신기하죠? 그리고 BCL2 아까 뭐였죠? 그 마이토콘드리아 단계에서 작용을 할 때 BCL2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사가 일어나는 거를 제어하는, 그죠? 신경세포를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BCL2가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 마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경세포사가 일어나지 않고 신경세포 수를 더 증가시키는, 더 많이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스와 같은 부분은 아까 BCL2랑 반대의 작용을 하는 프로테인이었었는데, 얘네는 결손을 시켰을 때 백스가 없는 겁니다. 이 마우스는. 그래서 백스가 없을 때, 없는 마우스인 경우에는 에팝토시스가 별로 안 일어나니까 신경세포 수가 오히려 증가되더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실험적으로 이런 마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그런 신경세포사의 여러 기전들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전을 통해서 신경세포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혈을 통해서 신경세포사가 일어났던,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뭐 파킨슨이라던가, 또 그 다음에 뭐 배울 뭐 간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죽어서 결국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서 나타나는 뇌질환들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캐스페이즈라는 엔자임, 그리고 BCL2나 이런 단백질들이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 신경세포사가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세포가 죽는데, 이때까지 설명한 건 뭡니까? 에이팝토시스였죠. 에이팝토시스가 캐스페이즈 작용을 뭐 데스 리셉터를 통해서 나타나던 마이토콘드리아가 뭐 막전이가 달라져서 거기에 어떤 물질이 나와서 캐스페이즈가 활성화가 되던, 어쨌건 이제 세포가 죽는 건데요. 그 죽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이 터져서 죽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이팝토시스 같은 경우는 죽는 형태가 좀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원래는 세포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것들이 이렇게 쭈그러져요. 계속. 그래서 응축이 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안에 있는 올가넬들도 응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응축을 하다 못해 이제 프라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팝토틱 바디라고 해서 에팝토시스가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은 이렇게 물론 신경세포 이외에 다른 세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에팝토틱 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응축이 되다 못해 이제 쭈그러지면서 얘네들이 프라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 부서진 그런 에팝토틱 바디들은 체내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치우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 거죠. 파고사이트라고 해서 대식세포들이 이런 에팝토틱 바디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세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깨끗하게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네크로시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것들이 어떻게 되냐, 멤브레인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죠. 그죠? 부풀어짐으로써 결국 이 부분이 럽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요 안에 있던 올가넬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이제 뭐 주변에 염증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네크로시스를 통해서 세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신기한가요? 어쨌건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앞서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에이팝토시스를 겪는 과정. 그런 에이팝토시스를 겪어서 결국 죽는데 그 형태는 이렇게 결국은 쪼그라들면서 응축이 되어지고 결국 프라그멘테이션이 일어나서 결국 파고사이트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네크로시스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뭐 신경세포는 다 에포프티시스로 죽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크로시스를 통해서 죽게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세포가 터져서 죽는 경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죽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허혈에 대한 오늘 강의고요. 뇌허혈에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죠? 허혈에 대한 개념이겠죠. 허혈이는 거는 결국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브레인 이미지에서도 빨갛게 원래는 혈류 공급이 잘 돼서 빨갛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뇌허혈을 통해서 어떤 혈관이 막힘으로써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보이는 영역이 있었죠. 그 영역이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것이 경색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뇌허혈에 의한 여러 뇌졸중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뇌경색과 또 대치되는 게 뭐였습니까?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했죠. 그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딜레이드 셀데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혈류 공급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혈류 공급이 재개가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일부 세포들은 뒤늦게 세포가 죽는 경우도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전조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6가지 정도 제가 대표적인 전조 증상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뭐 주변인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꼭 진단을 받으셔서 바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뇌허혈을 통해서 뇌경색이 일어났거나 뇌졸중이 일어나는 경우가 됐을 때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시간 안에 그 뇌혈류가 다시 재개가 됐을 땐 그나마 그 피해가 좀 덜한데 만약에 그것이 더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좀 회복 불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부분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스키미아, 글로벌 이스키미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소혈관에서 막히게 됐을 때 그 이후의 영역이 괴사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이스키미아가 이제 포컬 이스키미아, 국소적 이스키미아였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떤 식으로 나타나건 간에 어느 혈관이 막혀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건 국소적으로 나타나건 그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죽어서 결국 괴사가 일어나서 그 영역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 기능이 운동 기능이 될지 언어 영역이 될지 그거는 그 위치 따라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경세포가 죽는 경로가 에이팝토시스와 네크로시스가 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에이팝토시스와 네크로시스의 그 차이가 뚜렷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에이팝토시스가 어떻게 죽는지 그 기전적인 부분은 대표적인 그 엔자임인 캐스페이즈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캐스페이즈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막전이가 달라져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됨으로써 사이토크롬 C와 같은 물질이 분비되면서 캐스페이즈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데스 리셉터가 활성화돼서 그 이하에 시그널링이 작용하는 뭡니까? 캐스페이즈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뇌허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사항은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